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포스코 케미칼 변종만 위원 발표해 주세요. 네, 포스코 케미칼이 포항 블루벨리 산업단지에 24,000평 부지 매입했다라는 기사가 있었고요. 이번 부지 매입은 2차 전지용 인조흑연 음극재 생산 계획을 이제 구체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회사 측에서는 부지 매입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고, 향후 인조흑연을 할 거다 정도만 얘기를 하고 있고, 기사에도 나왔고요. 근데 언제 어떤 규모로 할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올해 정도에는 이제 착공은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규모는 최대한 2만 톤까지 늘어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작은 그렇게 크게 2만 톤까지 시작은 안 하겠지만, 최대는 한 2만 톤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요거는 기존에 지금 세종시에 갖고 있는 공장이 현재 44,000톤 캐파로 되어 있고, 세종시에 있는 음극재 공장은 천연흑연 베이스라고 이제 말씀드렸었고요. 세종시에서는 2022년까지 74,000톤까지 매년 10,000톤씩 증설해가지고 2022년에 74,000톤까지 확대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또 세종시의 공장에는 최대 9만 톤까지 캐파가 들어갈 수 있는 여유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74,000톤, 그 다음에 향후에 궁극적으로는 현재 세종시에 가지고 있는 부지 이상으로는 한 9만 톤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음극재 가격은 톤당 한 5,000에서 6,000불 정도 합니다. 대략 5,000불 정도 잡으시면 대략 매출액 규모가 환산이 되실 거고요. 2차 전지의 인조흑연 음극재는 지금 천연흑연보다 가격이 한 2배 정도가 비쌉니다. 그런 규모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천연흑연으로 대응을 했었는데, 결국은 2차 전지 시장이 점점 이제 EV 향이 늘어나고, 수명 같은 것도 점점 중요해질 텐데, 인조흑연하고 천연흑연을 좀 비교해 보면, 에너지 밀도나 이런 측면에서는 차이는 크게 나진 않는데, 중요한 건 이제 수명인 것 같아요. 에너지 충방전에 반복했을 때, 천연흑연보다는 인조흑연이 내부가 좀 균일성이 높아서 충방전 시간이 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가 전부 다 인조흑연을 사용하고 있고요.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2016년 기준으로 인조흑연이 차지하는 비중이 천연흑연하고 비교했을 때 한 42% 정도 전체 시장에 정도였었고, S&E 리서치는 2021년까지는 52%로 이제 증가할 거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도 시작은 천연흑연으로 시작을 했고, 그쪽에서 캐파를 키우고 있지만, 결국은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인조흑연 쪽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일번제철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신일번제철은 잘 아시다시피 일본의 1위 철강 기업이고요. 저희가 신일번제철 리포트를 작성한 이유는 최근에 신일번제철이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역사상 가장 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이유는 사실 영업 상황도 안 좋아졌지만 그거보다도 이제 대규모 자산 상각이 있었어요. 3천억, 거의 4천억엔에 달하는, 그러니까 거의 4조 원 가까이를 자산 손상을 떨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500만 톤 정도의 고로를 줄이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2022년까지니까 이제 올해 순차적으로 이제 줄여갈 텐데, 참고로 이제 신일번제철은 15기의 고로와 4기의 전기로를 가지고 있고, 이 15개 중에 4개를 줄이겠다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신일번제철은 이제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보다 공장들이 좀 많이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신일번제철이 탄생하기까지는 여러 업체들이 이제 합병을 통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공장 배치가 효율적인 건 아니고요. 설비들도 좀 포스코보다는 오래된 설비들, 규모가 좀 작거나 낡은 설비들, 비효율적인 설비들이 많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구조조정하겠다는 건데,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도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2012년 10월에 신일번제철하고 이제 스미토모 금속하고 합병을 했었어요. 그때도. 그게 이제 2012년 10월이었고, 그때 당시에 신일번제철이 1등, 스미토모업이 2등이었는데 합병했었는데 2012년이면 그때 이제 아베노믹스가 시작될 그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일본 업체들도 보면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고 적자 나기 시작하면
이렇게 대규모 구조조정이 나왔었던 경험들이 과거에도 있었고요. 이번에도 2012년만큼 큰 합병은 아니지만, 요게, 신일본제철 자체적으로 500만 톤 줄인다는 거는 거의 자체 생산 캐파의 한 10% 정도를 줄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일효철이나 일본 내에서의 의미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쉽게도 이게 스피일오버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전 세계 철강 시장이 18억 톤 정도가 되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게 중국 중심의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아마 이게 우리나라 철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일부 수입 품목에 대해서 경합도가 낮아지는 측면은 있는데, 이게 글로벌 철강 경기를 바꿀 만큼 큰 사건은 아니다. 그래서 좀 함의는 아마 이게 조금 더 관찰은 해야겠지만, 일본 경기가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중국이 구조조정할 가능성은 없거든요. 중국이 이미 다 얼만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경기 부양책이 나오고 해서 산업재, 특히 경기 민감주들이 반등을 할 때 이런 구조조정을 취하고 있는 일본 철강업체들의 좀 반등이 좀 빠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중국 그럼 철강 기업들은 이렇게 유지가 될 만한 수준의 수익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직 4분기 실적이 나와봐야 되는데, 아직은 이익이 좀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익이 좀 안 나도요, 한두 분기 정도 가지고는 구조조정하진 않아요. 이게 이제 몇 년 돼야 되거든요. 2016년에서 18년 3년 동안 중국이 한 2억 9천만 톤의 설비를 줄였었는데, 그때 생각해 보시면 2015년 말이 거의 철강 경기에 아주 극단으로 안 좋았던 시기까지 갔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심지어는 포스코랑 현대제철하고 합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안 좋았었고, 조선사들이 더욱 심각했었고요. 화학업체들도 거론이 됐었고, 그 정도까지 가면 중국도 다시 할 수는 있는데, 이미 중국은 말씀드렸지만 3년 동안 구조조정을 3억 톤 가까이 해놨고, 또 지금 무역전쟁이 어느 정도 이제 완화된다는 분위기였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또 터지고 하면서 중국 경기도 안 좋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구조조정에 나설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음 삼성생명 정준섭 연구원 발표해 주세요. 삼성생명 4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지배순이익은 6억 나왔고요. 이게 이제 추정치나 컨센서스는 크게 하회했습니다. 그냥 간신히 이제 적자는 면했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이 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변액보험 보증준비금 적립 때문입니다. 이제 보증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이제 보증 손실이 한 마이너스 2,400억 정도 되기 때문에요. 이게 수수료를 제외하면 한 2,800억 정도 이제 준비금 적립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2,000억 초반 중반 정도 이제 적립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컨센 대비 추정 대비 이제 이 실적이 부진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손해율도 안 좋았습니다. 이거는 손보사와 마찬가지로 손해율 상승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보사들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이제 인베디드 밸류, 이제 보험사 내재 가치라는 거를 발표를 합니다. 이게 사실상 이제 보험사의 실질적인 기업 가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EV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유계약 가치, 그리고 회사의 순자산 가치, 이 두 가지의 합으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본업에 관계된 게 이제 보유계약 가치다라고 인데요. 이제 보유계약 가치는 이제 2019년 기준 1조 이제 7천억 정도 나왔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2018년 대비 한 3조 원 정도 감소한 거고요. 이제 2019년 한 해 동안 이제 신계약에서 벌어들인 신계약 가치가 플러스 1.4조 원, 대신 이제 손해율 상승을 반영한 계리적 가정 변경이 마이너스 1.6조, 그리고 금리 하락을 반영한 경제적 가정 변경이 마이너스 2.7조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보유계약 가치가 3조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자산 가치가 7.1조 증가하면서 전체 EV는 이제 4.1조 증가했습니다. 순자산 가치가 증가한 건 이제 삼성전자 이제 주가 상승이다. 이게 제일 컸고요. 이제 본업이 이제 계속 부진하고 또 2020년도 여전히 경영 환경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게 당분간 이제 주가가 좀 반등한 모멘텀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쨌든 이제 EV는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게 주가의 추가적인 하락, 이제 방어한 논리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없으시면 해외 주식입니다. 아시아 코어 에퀴티 박주선 연구원 발표해 주세요. 네, 아시아 코어 에퀴티 일본 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라쿠텐이고요. 라쿠텐은 일본 최대 온라인 쇼핑몰 중에 하나로 라쿠텐 시장이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고, 이외에도 이제 증권이나 생명보험,
신용카드 그리고 여행과 같은 각종 인터넷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전자상거래 시장이 계속 성장하는 가운데 물류망 정비로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거고요. 일본의 전자상거래 침투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10% 미만인 수준으로 우리나라나 중국에 비해 여전히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향후 전자상거래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특히 지난 분기에 일본 소비세 인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 자체는 전년 대비 8%가량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본의 인건비 부족 등으로 인해서 택배업체들이 단가 인상 압력을 계속하면서 아마존 재팬이나 이런 경쟁사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라쿠텐은 지난해 이제 선행적인 물류망 정비 투자를 통해서 물류비 인하에 좀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업계 최초로 배송 무료화도 추진을 하고 있어서 이번 물류망 정비 효과로 전체 유통총액을 한 10%대 추가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라쿠텐의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 이외에도 카드나 은행, 생명보험 이런 것들 다 영위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라쿠텐 시장에서 쇼핑하는 고객이 라쿠텐 카드로 결제를 하고 이 카드 사용 실적을 이용해서 이제 여행 서비스에 활용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크로스 유저하는 유저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이제 각종 서비스를 2개 이상 동시에 이용하는 고객 수 비중이 72% 정도 되게 되면서 핵심 사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도에 이제 17%, 20% 각각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라쿠텐 경제권의 효과적인 이용이 좀 더 계속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은 올해 4월에 이동통신 사업자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동안 이제 다년간 알뜰폰 사업자로서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라쿠텐 쇼핑을 기반으로 한 탄탄한 고객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기지국 설치나 이런 통신사 진출 위해서 좀 선행 투자로 인해서 연간으로 이제 적자를 기록을 했지만, 당초 계획보다 많은 기지국을 설치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구체적인 요금 플랜은 이제 다음 달에 발표될 예정이지만, 이런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고객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고객들을 우대할 수 있는 다양한 할인 요금제를 활용할 계획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작년에 기지국 설치나 물류망 정비 관련 선행 투자, 그리고 이 통신사업 진출 자체도 한 차례 좀 지연이 되면서 주가가 좀 부진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주력 사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이제 이동통신 사업도 회수에 들어가면서 실적 개선이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관련한 이슈 중에서는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8페이지 보시면 일본도 지난주 금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일본 기준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이 발표 다 마무리가 됐는데요. 토픽스 500 내 기업 중에서 컨센서스가 존재하는 기업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매출액은 전체 컨센서스를 부합했지만 영업이익은 다소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헬스케어나 상사증권 이런 적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대체적으로 좀 부진을 하게 됐고요. 특히 이제 업종 내 대표 기업들의 실적 쇼크가 전체적인 실적 부진을 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서는 닛산 자동차가 이제 적자를 기록했고, 철강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일본제철, 그리고 미디어엔터에서는 최대 광고 기업인 덴츠가 큰 폭의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와중에도 연간 영업이익 가이던스를 대폭 상향 조정한 기업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는 일본의 5G 관련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에서 안리치나 후지치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올해 수주 모멘텀 회복이 좀 예상되는 화나기나 나부테스코 이런 기업들의 실적 턴어라운드로 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라쿠텐인가 그 종목 지난해 상반기는 주가 좋았다가 하반기 또 쭉 빠졌던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해 상반기에 좋았던 이유는 라쿠텐이 리프트의 최대 주주였습니다. 리프트 상장을 앞두고 관련 기대감 부각받으면서 상당히 많이 올랐다가요. 조정받은 주된 이유는 이제 선행 투자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고, 원래는 작년 겨울에 이동통신 사업에 진출을 하려고 했었다가 이게 준비가 좀 늦어지면서 주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이 투자가 다 마무리된 상황이어서 실적 측면에서는 좀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 하는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